예,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저 오늘도 동아시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은 유통의 활성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나라와 청의 은 경제시대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명나라와 청나라가 은 경제시대를 맞이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명나라와 청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게 된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청나라가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조세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이죠.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게 되는 제도가 생겨나게 돼요. 이게 두 번째. 자, 그로 인해서 전국에, 그러니까 중국 전토에, 모든 영토에 은을 통한, 그러니까 은화폐가 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은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자, 그러다 보니 명나라와 청나라는 이 은을 가지고 화폐를 쓰려다 보니까 은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갖고 있는 은을 중국에다가 내다 팔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명나라와 청나라 은 경제시대에 맞이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명나라, 청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은이 상당 부분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은이 유입이 되는데 어떻게? 대량으로 유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은을 가지고 이제 뭐 할 수도 있겠느냐? 사람들이 이거 좀 세금도 내도 되겠는데? 즉 화폐처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를 아예 은납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은으로 세금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땅에 이 은이 통하게 하려면 지금보다 은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희소성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 때의 은값이 유럽에 비해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 유럽은 이러한 은을 갖다가 명나라, 청나라에게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상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은 경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요렇게 약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느냐? 은이 국제통화로서, 이 당시에 왜 국제통화라고 하느냐? 유럽 사람들은 명나라, 청나라의 그런 상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은을 줘야 되지. 그죠? 그리고 이 명나라와 청나라는 뭐예요? 그러한 상품을 은을 통해서 벌면 그 은이 하나의 뭐예요? 그 나라의 화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달러 같은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국제통화로서 활발하게 유통되는 거예요. 국제에서 통용되는 돈이죠. 돈, 통화는.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로 은이 집중이 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중국의 은 경제권 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인데요. 원나라 말, 이제 까마득하죠? 그죠? 원나라 말에 교초라는 지폐를 썼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약간 어음과 비슷한 지폐였는데, 이 교초가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대체로 나온 새로운 화폐가 뭐였느냐? 은이었어요. 그래서 이 은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급등이에요. 급등. 그러니까 쫙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그 후에 명나라 초에는 이 은을 그래서 사용하지 말도록 했어요. 왜냐? 명나라의 지폐였던 보초라는 게 있는데, 대명통행보초, 이게 있는데, 그 다음에 동전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초나 동전을 쓰도록 하지 함부로 은을 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냐? 보초는 못 믿겠다. 보초를 가지고는 너네 보초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야. 명나라 사람들조차 우리 보초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초는 한마디로 지폐잖아요. 즉 명나라가 정식으로 내놓은 지폐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현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당시에 은은 뭐겠어요? 현금이에요? 현물이에요? 현물이잖아. 왜? 정식 화폐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은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강남 지역까지, 특히나 상업으로 유명한 강남 지역까지 이걸 쓰게 되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는 뭐예요? 더 이상 은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전개가 이루어지느냐 볼게요. 상품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은 경제가 더 나아지니까 세금의 종류가 늘어나게 돼요.
예, 이거 이런 세 저런 세, 물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막 세금의 명목들이 늘어나. 근데 세금의 명목이 늘어날수록 농민들이 못 살겠죠. 그러니까 이 명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조세제도를 만들어요.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을 딱 두 가지로 줄여요. 하나는 지세, 하나는 정세예요. 자, 지세할 때 이 지는 뭐예요? 땅 지자겠지. 정세할 때 정은 뭐겠어요? 사람 정자겠죠. 그러니까 사람 수에 따른 세금 더하기 땅에서 내금, 땅에 대한 세금 요 두 가지만을 뭘로 받느냐? 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는 드디어 자신들의 그 화폐를 뭘로? 은으로 지정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본위 경제 체제가 확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은본위 경제 체제가 뭔겨?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할 것이냐? 은을 화폐의 기본 단위로 삼는 제도를 우리는 은본위 경제체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응용을 해서요. 이 은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금의 시대가 도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본위 경제체제가 되겠죠. 그러면 금이 화폐의 기본 단위로 삼는 제도가 오겠지.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화폐를 쓰고 있어. 그럼 이 화폐를 가지고 국가에 내면 국가는 거기에 상당하는 무엇을 줘야 되냐면 금을 줘야 돼요. 그게 금본위 경제체제야. 은본위 경제체제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원을 쓰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 원을 한국은행에다가 줬을 때 한국은행은 이 가치에 걸맞는 은을 떼다 주거나 또는 금본위 같은 경우에는 금을 떼다 줘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본위를 쓰고 있느냐? 바로 달러를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달러 본위예요, 우리는. 그래서 달러 본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달러를 내야 되겠지. 달러를 주게 돼 있죠. 그죠? 예. 어찌 보면은 저는 제가 알기로 사실 우리나라가 왜 달러 본위라 생각하냐면 외화 보유를 많이 해야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리고 외화 보유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야 되긴 하지만, 많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기준이 되는 화폐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나중에 그걸 갖고 왔을 때, 우리나라 화폐를 갖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떼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IMF에 됐느냐? 자, 경제적으로는 물론 이제 과소비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달러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달러가 많이 나가게 되니까, 외환 보유가 어떻게 돼요? 없지.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은행에 남아있는 달러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IMF가 터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돌아와서, 중국은요, 그러니까 명나라나 청나라는 그런 화폐를 은으로 쓴 거긴 하지만, 만약 가령 그들이 새로운 화폐를 쓴다고 했을 때 그 화폐를 중앙은행이나 이런데 국가에 내게 되면 국가는 그 화폐의 가치에 걸맞는 은을 떼줘야 돼. 아시겠어요? 이게 은본위 경제체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그런 화폐를 만들었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을 하면서 쓰질 않더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 나라는 화폐 자체를 뭘로 쓰게 되는 거야? 은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청나라나 명나라가 드디어 나라 안에 무엇을? 은을 정식 화폐로 사용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뭐예요? 1조 편법이라는 세금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명예조세제도 개혁은 여러 세목들을 통합을 해서 지세와 정세로 단순화시키고 이걸 각각 은으로 납부하게 하고요. 청나라의 지정은제는 지세와 정세를 하나로 해서 은으로 지불하게끔 더 단순화시킨 것이 바로 지정은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본위 경제체제라는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우리식으로 풀이하는 방법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당시에 중국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본위 경제체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은본위 경제체제는 자기네들의 화폐를 아예 은으로 쓰는 그런 방식으로 은본위 경제체제를 확립을 한 거고, 현재 각 나라에서 쓰는 거는 그 나라의 화폐 단위가 따로 있잖아요. 하지만 그 화폐 단위들을 아우르는 세계 통화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뭐예요? 달러라는 거죠. 미국의 달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달러본위의 경제체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제대로 했으면 뭐 근본이네 어쩌니 그런 얘기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제 의견에 따르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 은 유통의 확대와 이제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16세기 조선에는요, 은 유통이 중국에 비해서는 부진했었어요. 그리고 은광 개발도 소극적이었는데, 왜 그랬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은광을 하나 이제 개발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은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을 뭐 하는 입장이에요? 섬기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사람의 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내가 신봤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10사람이 들으면 1000사람이 듣는 거고, 1000사람이 들으면 10,000사람이 듣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선에서 야 조선에 은광 나왔대 이러면은 명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와 이러겠지. 뭔지 이해되셨어요? 갖고 와 이러면은 아깝잖아. 명나라한테 주기가 싫잖아. 그죠? 그래서 명나라에게 금이나 은을 주고 싶지가 않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저 말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중국과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이 자꾸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은마저 전부 어디로 뺏기는 거야? 예, 중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16세기 초에는 함경도에 있는 단천에 있는 은광을 개발하기에 이르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은광을 통해서 은을 많이 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사치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은이 고스란히 어디로 들어가요? 예, 명나라 또는 청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은 부족 현상이 초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은 어디를 주목했느냐면,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일본산 은을 유입을 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역 적자 해결하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결국은 중국산 생사와 비단 구매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은을 얻은 거 고스란히 명나라로 가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 이후, 그러니까 1592년 이후니까 이제 17세기쯤 되겠죠? 이 중국산 비단과 조선의 인삼과 일본산 은이 집중교역을 하게 되는 거야, 동아시아에서. 특히 임진왜란 때의 명이 우리 조선을 돕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병을 보내줬죠. 그 전쟁 자금으로 은을 과다하게 지출했어. 그러면 그 나라에 은이 많을까 적을까? 적겠지. 그러니까 조선에게 너네 내 은혜를 입었으니까 뭐를 달라? 은을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공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조선은 어떤 것을 통해서 확보를 하냐? 야, 우리가 열심히 은산을 캐서 갖다 주고 해도 얘네 조공을 맞춰주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과다하게 요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조선은 일본과 무역을 통해서 은을 확보를 하고 그걸 조공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본산 은이 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초래가 된다. 결론적으로 사실 우리가 앞에 얘기했었던 거 거의 그대로 갖고 오는 것 뿐이에요. 결국 은은 일본에서 먼저 캐서 조선으로 교역으로 인해서 넘어가고, 그 조선은 다시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그 화폐로서, 그죠? 중국의 화폐로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일본, 조선, 중국 방향으로 은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아예 조선을 건너뛰고 일본이 중국과, 그러니까 명나라와 청나라와 직접 교역을 하면서 조선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야. 사실 조선 이거 한 다리만 건너가도 조선이 뭐예요? 벌면서 청나라에게 이렇게 은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될 텐데, 이제는 뭐예요? 조선을 빼고 자기네끼리 직접 교역을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이 무역에 슬슬 적자를 보기 시작하겠죠. 예. 또는 굳이 조선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은을 많이 벌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굳이 조선이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의 은유통에 대해서 볼게요. 사실 일본의 은유통에 대한 내용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할게요. 은 생산 증가와 유통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기술 발전과 은 생산이에요. 일본의 기존의 은을 뽑아내는 그 기술이 조선의 그 은을 뽑아내는 기술보다 하위 단계였어요. 많이 생산하긴 하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16세기 초 조선에서 은 재련 기술이 도입을 해요. 그게 회취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연은 분리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와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혼슈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방이 여기가 이와미예요. 그래서 이와미 은광과 각지의 은광에 이 회치법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광산 채굴 도구 개선 때문에 은광 개발이 더더욱 활성화가 되면서 곳곳에 은산이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은은요 생산량이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생고쿠 지다이 당시였잖아요. 생고쿠 지다이 때 패권 장악을 노리기 위해서 다이묘들이 은광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은을 이용해서 대무역을 하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돈으로 무기도 사고, 그 다음에 병사도 길러내고,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사업도 하겠죠. 그래서 16세기 말 일본의 은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 유통의 활성화는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의 은으로 무역 결제 대금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일본의 은이. 그래서 명과 조선과 포르투갈 상인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6세기 중반에는 일본 은이 조선을 거쳐서 요동이나 베이징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은의 길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과 조선이 서로 교역을 해요. 그러면 조선이 일본 은을 갖고 오겠지. 그럼 그 은이 어디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요동에 있는 중국의 이제 후시무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또는 베이징으로 직접 넘어가서 이제 조선의 물건과 청나라의 상품을 사면서 그 은으로 지불을 한다든지.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은의 길이에요. 그 은의 길을 통해 중국의 비단과 생사와 조선의 인삼 등이 일본으로 다시 또 유입이 되고 이제 또 은이 나가고 그들의 상품이 들어오는 이제 그러한 은의 길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은 생산량이 감소가 되는데요. 은 생산량이 감소가 되면서 이 막부에서는 금과 은의 해외 유출을 통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은화의 순도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해요. 왜냐? 은이 많이 나오질 않고 은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은화의 순도를 낮추어서 양을 불리기 수밖에 없는 거였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그런 보호무역 정책도 실시하면서 조선 인삼을 국산화 노력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선 인삼하면 우리나라 인삼이잖아요. 한국 인삼이잖아. 그런데 계속 그 인삼을 한국 거리에 수입해올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은을 주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인삼을 뭐 하면 돼요? 일본에서 키우면 되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조선 인삼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 대마도, 즉 스시마섬인데요. 18세기 초에 조선의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서 은화를 만드는데 특별히 주조를 해요. 인삼을 위한 은화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은 하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아메리카도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메리카의 은 유통 16세기 중엽 아메리카 은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유럽인들이 아시아 상품에 대한 구매욕을 자극하게 됐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메리카에서 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죠? 아카풀코죠, 그죠? 멕시코의 아카풀코에 그 은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카풀코에 은이 들어오니까 유럽인들이 야 이거 가지고 얘네 물건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구매욕이 자극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 중요한 결제 수단인 은 이것이 에스파냐 갈레온 무역과 그 다음에 마카오에 있는 포르투갈과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동아시아에 대량으로 유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 은의 유통과 유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리스본, 세비야. 자, 이 리스본이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이고, 세비야가, 에스파냐죠. 그죠? 여기 스페인 쪽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세 방향으로 들어오죠. 그죠? 네. 이와미 은산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은광이라고 하나요?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은을 뽑아서 뭐 이제 조선을 거쳐서 이제 들어간다든지 또는 여기서 바로 지구로 들어간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아카풀코에서 만들어진 이 아카풀코에서 이제 건너오는 그 멕시코산 이 은이 어떻게 갈레온 무역을 통해서 마닐라에 와서 그대로 명나라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었던 뭐 이제 요 고아 물라카 해가지고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뭐 포르투갈 상인들이라고 또 볼 수 있죠. 이제 이들도 명나라와 또는 이제 청나라와 이렇게 은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게 은이 자기네들이 은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그 은을 가지고 아시아의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입이란 말만 나오는 거지 유출은 거의 안 유출이란 단어는 거의 안 나와요. 그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은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36강, 37강과 동시에 제가 해드리자면 유럽 상인들이 드디어 아시아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죠? 예. 근데 그들이 아시아 상품을 사기 위해서 뭘 줄 수밖에 없어요? 은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명나라와 청나라는 그 유럽 상인들의 은을 가지고 이제 부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명나라와 청나라는 이들에게 받은 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예 조세제도로 붙여버리게 되는 거야. 명나라의 일조편법과 청나라의 지정은제로. 이해되셨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이라는 것이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이 은이 대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나왔느냐? 일본과 그 다음에 이후 멕시코에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즉 아카풀코라는 곳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이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은은 조선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훗날 조선을 빼고 직접 청나라와 무역하는 형태 또는 이 아카풀코에서 넘어오는 에스파냐의 갈레온 무역을 통해서 어디죠? 마닐라로 흘러들어가요. 그리고 그 마닐라에 흘러들어간 은은 다시 항저우나 이제 광저우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명나라로 흘러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명나라와 청나라는 이래 없는 그 막강한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